제 남편과 따님이 사귀고 있어요. 제 남편과 따님이 사귀고 있어요. 수십 명의 VVIP 고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직접 한 말이에요. 부총 지배인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고 그 옆에 앉은 29살 여자는 벌떡 일어났죠. 제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기쁨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랜드 파라곤 호텔에서 일해요. 52층짜리 최고급 호텔인데 그 중에서도 맨 꼭대기층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프리미엄 라운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연회비만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짐작이 가시죠? 올해로 37이고 이 라운지의 총괄 매니저로 일한 지 10년이 됐어요. 손님이 와인 온도가 0.5도 높다고 트집을 잡으셔도 저는 웃으면서 대응해요. 예약 없이 찾아오신 재벌 2세가 당장 자리를 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저는 차분하게 해결하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후쯤이었는데 50대 여성 고객 한 분이 와인잔을 들여다보시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와인 온도가 이상하다면서요. 분명히 16도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뭔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다가갔어요. 죄송하다고 확인해보니 16.5도로 서빙이 됐다고요. 바로 세 잔으로 교체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놀라셨어요. 0.5도를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 라운지는 와인 온도를 0.1도 단위까지 체크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새 와인을 가져다 드리니 만족스러워 하셨죠. 역시 서 매니저는 다르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 남편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강도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2살 위인 39이고 같은 호텔에서 일해요. 전략기획팀장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내부부인 거예요. 회사에서 꽤 유명했어요. 잘 어울린다고 부러운 커플이라고들 했죠. 결혼한 지 7년이 됐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러 다니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남편은 야근이 잦아졌고 저도 라운지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 7년 차면 다 그런 거라고 서로에게 익숙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퇴근할 때 호텔 로비에서 남편을 봤어요. 그런데 옆에 젊은 여자 직원이 서 있었어요. 밝게 웃으면서 남편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차혜린이라고 마케팅팀 대리래요. 6개월 전에 입사했다고 했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남편이 흠칫 놀랐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기획안 보고 중이라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촛불도 켜고 와인도 따놓고요. 그런데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뭔가 터졌대요. 조금 늦는다고요. 조금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했어요. 남편이 조용히 샤워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떴죠. 촛불은 다 녹아내렸고 와인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씁쓸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라운지를 점검하다가 직원 대기실에 들렀어요. 제 유니폼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가 나왔어요. 누가 넣어둔 건지 몰랐어요. 펼쳐봤더니 손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당신 남편 602호 단골 손님과 만나고 있어요. 602호요. 그건 프리미엄 라운지를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VVIP 명품 유통회사 회장 부인 최 여사의 방이에요. 60대 여자분이시죠? 그분과 남편이 만난다고요? 코웃음이 나왔어요. 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건지 종이를 구겨서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쪽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소한 행동들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예전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던 사람이었거든요. 테이블 위에 그냥 던져두고 화면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신경 안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전화 올 때도 화면을 안 보여주려고 급하게 다른 방으로 가고요. 어느 날 밤에 물어봤어요. 요즘 많이 바쁘냐고요.
남편이 폰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부총지배인님 프로젝트가 커져서 그렇대요. 무슨 프로젝트냐고 물었더니 전략 쪽이라 복잡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말 못하냐고 했더니 피곤하다면서 먼저 자러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절친한 친구한테 털어놓았어요. 한소영이라고 같은 라운지에서 일하는 부매니저예요. 저랑 동갑이고 입사 동기라 뭐든 얘기하는 사이죠. 쪽지 얘기를 했더니 소영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602호 최 여사가 몇 살인데 그러냐면서요. 장난 아니겠냐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요즘 좀 예민해진 거 아니냐고요. 도연 씨가 그럴 사람이냐고요. 맞아요. 도연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아는 도연이는요.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신경 쓰지 말자고 결심했는데 결국 602호 예약 기록을 찾아보고 말았어요. 최 여사의 방문 기록을 확인하는데 한 줄이 눈에 띄었어요. 동반 1인, 차예린. 마케팅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차예린이요. 로비에서 남편 옆에 서 있던 그 젊은 여자요. 6개월밖에 안 된 신입 대리가 VVIP 고객이랑 같이 와요? 이상하잖아요. 저는 호텔 보안팀에 근무하는 박 대리한테 부탁했어요. 602호 최근 한 달 CCTV를 봐야겠다고요. 고객 분실물 확인이라고 둘러댔죠. CCTV를 확인했어요. 602호 복도에서 남편의 모습은 없었어요. 잠깐 안심이 됐죠. 그런데 박 대리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602호 최 여사 며느리 있잖아요. 그분은 아닌데 며느리처럼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어요. 마케팅팀 차예린 대리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 대리가 덧붙였어요. 차예린 대리가 부총지배인님 차에서 내리는 걸 몇 번 봤대요. 가족인지 뭔지 아무튼 뭔가 있는 것 같다고요. 부총지배인 문정호. 호텔 경영권을 두고 오너 일가와 대립 중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신입 직원이 무슨 관계일까요? 저는 차예린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차예린의 SNS를 찾아봤어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니까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들. 신입 대리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생활이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예린의 손목에 시계가 있었어요. 명품 시계, 한정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계가 낯이 익은 거예요. 확대해서 봤어요. 틀림없었어요. 몇 달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받았다며 자랑하던 바로 그 모델이었어요. 한정판이라 구하기 어려웠다면서 기뻐하던 그 시계요. 저는 남편 서랍을 뒤졌어요. 시계 케이스는 있는데 시계가 없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같은 모델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요. 며칠 후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라운지 VVIP 전용 룸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차예린이 최 여사와 자주 사용하던 공간이었죠. 소파 쿠션을 정리하다가 무언가가 손에 잡혔어요. 커프스 버튼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들어서 봤더니 이니셜 D가 새겨져 있었어요. 결혼 5주년 때 제가 남편한테 선물한 맞춤 제작품이었거든요. 세상에 하나뿐인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고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커프스 버튼이 땀에 젖을 때까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7년을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명확한 증거였어요. 그래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제 차에 앉아서 남편의 차를 지켜봤어요. 호텔 주차장이었죠.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차에 탔어요. 저도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제발 아니길. 속으로 그렇게 빌었어요. 제발 내가 틀렸길. 제발 오해였길. 남편의 차가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한참을 달리더니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멈췄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근처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오피스텔 정문으로 한 여자가 나왔어요. 밝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더라고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좋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표정이었죠.
차예린이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세게 친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아, 정말이었구나. 저 사람이 그랬구나.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게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봤어요.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죠. 새벽 1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거실에 제가 있는 걸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왜 안 자고 있냐고요. 앉아봐.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커프스 버튼을 올려놓았어요. 라운지 VVIP 룸에서 찾았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 숨을 멈추는 게 보였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에 있었어. 야근. 강남 오피스텔. 거기 뭐가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요. 차예린. 그 여자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최대한 담담하게요. 대답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7년을 배신한 사람의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잠깐 미쳐 있었던 것 같다고요. 끝내겠다고, 다 끝내겠다고요. 저는 그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차갑게요. 무릎 꿇은 모습이 불쌍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한심해 보였어요. 끝내? 그건 당신이 결정할 게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끝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그 순간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분간 호텔 숙소에서 지내. 얼굴 보기 싫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커프스 버튼이 쥐어져 있었고 그제야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대신 제대로 끝내겠다고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뭘 했는지 똑똑히 알려주겠다고요. 남편이 호텔 숙소로 짐을 뺀 다음 날이었어요. 출근해서 평소처럼 라운지를 점검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직원들한테도 티내지 않았어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무너지는 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차갑게 머리를 굴려야 할 때였어요. 점심시간쯤 소영이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요. 무슨 일 있냐고요. 별일 아니야. 어제 잠을 좀 못 잤어. 도연 씨랑 싸웠어? 비슷한 거지. 소영이가 더 묻지 않았어요. 고마웠어요. 지금은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리가 안 됐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호텔에 큰 소문이 돌았어요. 부총지배인 문정호가 숨겨둔 딸의 존재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임원회의에서 직접 발표했대요. 제 딸 차예린을 정식으로 소개한다고요. 앞으로 마케팅팀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신입 대리가 부총지배인 딸이 된 거예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화장실에서 다들 수군거렸어요. 저도 그 소문을 들었죠. 멀리서 예린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제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구나. 저 여자가 7년을 망가뜨린 여자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차예린이 프리미엄 라운지로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라운지 업무도 배워보라고 하셨대요. 뻔뻔하게 웃으면서요. 제 앞에서요. 순간 눈앞이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가 내 앞에 와서 업무를 배우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웃었어요. 그래요? 좋아요. 환영합니다.
예린이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뭔가 알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라운지 고객들은 까다로워요.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야 해요. 각오하세요. 예린한테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VVIP 고객 리스트였어요. 이름, 취향, 주의사항까지 200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담긴 파일이었죠. 이거 다 외워야 해요. 내일까지요. 예린의 표정이 굳었어요. 내일까지 이걸 다 외우라고요? 당황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팀은 기본적인 영어 소통이 필수예요. 외국인 고객이 많거든요. 예린 씨 영어 괜찮죠? 네, 기본적인 건요? 토익 몇 점이에요? 예린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미소를 유지하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배우면 되죠? 대신 실수하면 안 돼요. 여기 손님들은 실수를 용납 안 하시거든요.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업무로 압박하기 시작했죠. 부총지배인 딸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은 그 여자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예린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듬거리면서 진땀을 빼더라고요. 고객은 2015년산 빈티지 와인을 달라고 했는데 예린이 2017년산을 가져다 줬어요. 고객이 인상을 쓰셨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데 예린이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하고 있었죠. 제가 나섰어요. 유창하게 영어로 사과하고 서비스로 한 병 더 드린다고 했어요. 고객이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예린을 데리고 한쪽으로 갔어요. 직원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요. 예린 씨,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죄송해요, 좀 긴장해서. 긴장해서 영어를 못하면 어떡해요? 고객한테 긴장했다고 양해 구할 건가요? 예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원래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이런 업무를 맡기진 않아요. 예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봐준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예린 씨는 부총지배인님 따님이시잖아요. 예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 자격으로 여기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자격에 맞게 해주세요. 부총지배인님 딸이 실수하면 부총지배인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예린의 눈이 흔들렸어요. 뭐라고 반박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할 말이 없었겠죠.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다시 봐요. 저는 돌아섰어요. 등 뒤로 예린이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예린이 남편을 만났을 거예요.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통화 좀 하자라고요. 무시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점심때 남편이 라운지 근처까지 찾아왔어요. 멀리서 보였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출구로 나갔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그 얼굴을 보면 흔들릴 것 같았어요. 7년이잖아요. 미운 감정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라운지 업무가 끝나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린이 찾아왔어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다면서요. 뭔 얘기를 하려나 싶어서 따라갔죠. 라운지 구석에 있는 창고 쪽이었어요. 예린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해 주시면 안 돼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어차피 두 분 끝났잖아요. 이혼해주세요. 뭐라고요? 이혼이라뇨? 제발 이혼해 주세요. 기가 막혔어요. 이 여자가 지금 저한테 이혼해 달라고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저희 진심이에요. 성준 오빠. 아, 도연 오빠 진짜 사랑해요. 성준이요? 아, 습관적으로 잘못 말한 건가요? 아니면 저 여자가 만난 남자가 한둘이 아닌 건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저희 진심이라니까요. 매니저님이 안 놓아주시면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등 뒤로 예린이 뭐라고 더 말한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창고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이혼, 좋아요, 해드리죠. 대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혼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끝내기로요. 남편과 저 여자, 그리고 그들을 이용한 권력자까지 다 정리하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정보를 모았어요. 남편이 부총지배인 밑에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아봤어요. 남편은 전략기획팀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부총지배인의 뒤실을 처리하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부총지배인한테 불리한 여자 관계를 정리해주거나 비밀 자금을 관리하거나요. 왜 그랬을까요? 승진 때문이었어요. 부총지배인이 밀어주면 임원이 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게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예린과의 관계도 그 연장선이었을 거예요. 부총지배인 딸과 가까워지면 더 확실하게 줄을 탈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남편이 예린을 진심으로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결과적으로 저를 배신한 건 똑같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남편이 짐을 빼면서 집에 두고 간 게 있었거든요. 업무용 외장하드였어요. 아마 급하게 짐을 싸느라 깜빡한 것 같아요. 열어봤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 날짜였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업무 자료였어요. 그런데 한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이름이 개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열어봤어요. 부총지배인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있었어요. 차명 주식 거래 기록도 있었고요. 누군가한테 돈을 건넨 영수증 사진도 있었어요. 뒷거래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이런 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자기 보험용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부총지배인한테 버림받으면 협박용으로 쓰려고요. 그렇게 치사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 파일들을 전부 복사했어요. USB에 담아서 따로 보관했죠. 다음 날 총지배인 씨를 찾아갔어요. 총지배인 백민준. 50대 중반의 남자분이에요. 오너 일가 편에 선 사람이죠. 부총지배인 문정호와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견제하는 사이였어요. 총지배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백민준 총지배인이 저를 맞이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부총지배인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외장하드에서 출력한 자료들이었어요. 총지배인님이 열어서 확인하시더니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이건 어디서 났어요? 제 남편이 부총지배인님 비리 자료를 관리해왔어요. 차명 주식, 비자금 계좌, 뒷거래 내역까지요. 남편, 강도연 팀장. 네. 총지배인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뭔가 더 있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이걸 나한테 가져온 거죠? 남편 자료잖아요. 그 남편은 이제 제 남편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죠? 부총지배인님 따님과 불륜 관계예요. 총지배인님의 눈이 커지셨어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마음고생 많았겠네. 괜찮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호텔 직원으로서 이런 부정을 눈 감을 순 없죠.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복수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총지배인님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았거든요. 명분이 필요했어요. 총지배인님이 서류를 다시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 매니저, 이거 내가 잘 활용할게요. 그동안 문부 총지배인 꼬리 잡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거든.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후회 안 하겠어? 남편한테 이러면 남편도 끝장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7년을 배신한 사람한테요? 후회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를 끝장냈으니까요. 총지배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 후 VVIP 초청 행사가 열렸어요.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1년에 2번 하는 대규모 행사예요. 호텔 임원들과 VVIP 고객들이 다 모이죠. 부총지배인 부부도, 예린도, 그리고 남편도 참석했어요. 저는 라운지를 총괄하며 행사를 진행했어요. 평소처럼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행사 중반쯤이었어요.
저는 직접 와인을 들고 부총지배인 테이블로 향했어요. 부총지배인님, 오늘 특별히 준비한 와인입니다. 오, 그래 서 매니저가 직접 서빙하나? 귀한 분들이시니까요. 와인을 따르면서 예린과 눈이 마주쳤어요. 살짝 미소를 지어줬죠. 예린의 표정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왜 웃는지 궁금했겠죠. 예린 씨도 한잔하세요. 감사합니다. 예린이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받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 참. 저는 마치 방금 생각난 것처럼 말했어요. 예린 씨 아몬드 알레르기 있잖아요. 오늘 디저트에 아몬드 들어간 게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부총지배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아? 제가 관리하는 VVIP, 고객 가족 정보는 다 파악해둡니다. 직원이라면 당연히요.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예린이 도연을 쳐다봤어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고요. 저는 부총지배인에게 말했어요. 아주 담담하게요. 부총지배인님, 따님과 저희 남편 친한가 봐요. 뭐, 같은 회사 직원이니까. 그런가요? 저는 친한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요. 정적이 흘렀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조용해졌어요. 무슨 뜻이야? 부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불쾌함이 묻어났죠? 저는 말했어요. 아주 담담하게, 하지만 또렷하게요. 제 남편과 따님이 사귀고 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부총지배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예린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 제가 착각했나요? 저는 예린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럼 강남 오피스텔에서 뭘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린이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총지배인이 남편을 노려봤어요. 뭐? 그게 사실이야? 강 팀장, 사실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말했어요. 저는 라운지 매니저로서 고객님들께 불쾌한 장면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일로 자리 비우겠습니다. 뒤에서 부총지배인이 남편한테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당장 나오라고, 이게 뭔 짓이냐고요. 예린이 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라운지를 나와서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어요.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세면대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그 순간 통쾌하진 않았어요. 그냥 시원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요.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아도 된다는 게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행사장에서 나온 후로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날 밤, 부총지배인은 남편을 따로 불러서 호통을 쳤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내 딸한테 손을 대. 유부남 주제에. 당장 정리해. 안 그러면 너 이 바닥에서 끝이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린은 그날 밤 내내 울었대요. 아버지한테 혼나고 남편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서요. 참 웃기죠? 남의 가정 망가뜨려 놓고 자기가 운 거예요. 저요? 저는 집에 와서 샤워하고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도 안 꿨어요. 그동안 얼마나 눌려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다음 날 출근했더니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행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복도를 걷는데 마케팅팀 직원 하나가 저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상하다 싶었죠. 라운지에 도착하니 소영이가 달려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요. 야, 어제 진짜야? 부총지배인 테이블에서 폭탄 터뜨렸다면서? 누가 그래? 다 알아. 회사 전체가 난리야. 서 매니저가 남편 불륜 현장에서 때려잡았다고. 때려잡긴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괜찮아. 부총지배인한테 찍히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 편인 사람이 있다는 게요. 오전 중으로 부총지배인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제 그 자리에서 망신을 줬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저는 담담하게 부총지배인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총지배인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화가 많이 난 게 보였어요. 앉아. 저는 앉았어요. 부총지배인이 저를 노려봤어요. 어제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사실. 수십 명 앞에서 내 딸 망신을 주는 게 사실을 말하는 거야? 따님이 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니까요. 부총지배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책상을 탁 쳤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바라봤어요. 대드는 게 아닙니다. 부총지배인님. 저는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그 7년이 따님과 제 남편 때문에 무너졌어요.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부총지배인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차갑게 말했어요. 처럼 매니저. 이 호텔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알아서 처리한다는 게 뭔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총지배인의 눈이 커졌어요. 뭐,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부총지배인님이 뭘 하시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어요. 등 뒤로 부총지배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 매니저 업무평가 관련해서 면담이 필요하대요. 이상했어요. 평가 시즌도 아닌데요. 면담에 갔더니 인사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처음 매니저님, 저도 난감한 상황인데요. 위에서 업무성과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업무성과요? 네. 최근 몇 달간 라운지 매출이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말도 안 됐어요. 우리 라운지는 지난 분기에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거든요. 제가 직접 챙긴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 자료 확인해 보셨어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요. 부총지배인이 손을 쓴 거였어요. 저를 압박하려고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내보내려는 거죠.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생겼어요. 라운지 운영 예산이 갑자기 삭감됐어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부총지배인 결제였어요. 예산이 줄어드니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8명이던 팀원이 4명으로 줄었어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대요. 저한테는 아무 얘기 없이요. 소영이도 발령 대상에 포함됐어요. 야, 나 시금팀으로 가래. 뭐, 갑자기? 위에서 지시래. 어쩔 수 없대. 소영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너 때문인 거 알아. 근데 괜찮아. 나는 어디서든 잘 살아.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그 인간들이지. 소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내. 끝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버텼어요. 줄어든 인원으로 라운지를 운영했어요. 삭감된 예산으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지면 안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가 터졌어요. 그랜드 파라곤 호텔 문정우 부총지배인 차명 주식 보유 의혹으로 검찰 조사. TV에서 앵커가 읽는 걸 들었어요. 휴게실에서요. 직원들이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다들 술렁거렸죠. 문 부총지배인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차명 계좌를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총지배인한테 건넨 자료였어요. 그게 언론에 나온 거예요. 총지배인이 약속을 지킨 거죠. 휴게실에 있던 직원 하나가 말했어요. 와, 부총지배인님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차명 주식이면 진짜 큰 거 아냐? 감옥 갈 수도 있대. 저는 아무 말 없이 뉴스를 봤어요. 화면에 부총지배인 얼굴이 나왔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원했어요. 솔직히 시원했어요. 뉴스가 터진 후로 상황이 급변했어요. 부총지배인은 직위 해제됐어요.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요.
그를 따르던 임원들도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호텔 복도에서 남편을 봤어요.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짐을 빼는 거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들었어요. 남편이 권고사직 당했대요. 부총지배인 라인이었으니까요.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사를 받게 됐대요.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남이 됐으니까요. 예리는요? 예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여자도 끝이었어요. 부총지배인이 쫓겨나면서 예린의 방패도 사라졌거든요. 부총지배인 딸이라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아버지가 비리로 잡혀갔는데요. 예린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스스로 나간 건지 쫓겨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요.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린이 남편한테 찾아갔대요. 도연 오빠, 우리 미국 가자. 아버지가 그쪽에 아는 사람 있대.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매달렸대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안해. 나 지금 널 책임질 상황이 아니야. 그랬대요. 결국 자기 살길 찾느라 여자를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이 뭔 소용이에요?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요. 예린이 울면서 나갔대요.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무너지는 사람들을요. 권력을 잃은 부총지배인, 자리를 잃은 남편, 사랑을 잃은 예린. 다들 무너졌어요. 통쾌했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통쾌했어요.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밤,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TV도 안 켜고, 음악도 안 틀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한 걸까? 복수는 했어요. 그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뭐가 달라졌죠? 여전히 혼자였어요. 여전히 쓸쓸했어요. 남편은 없어졌지만 그 빈자리가 채워지진 않았어요. 며칠 후에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문자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뭘 더 얘기하겠다는 건지. 이제 와서요. 하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마무리를 지어야 했으니까요. 질질 끄는 건 서로한테 안 좋으니까요.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에 살도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예전에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없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할 말이 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사과는 이미 들었어. 알아. 근데 한 번 더 하고 싶었어. 제대로.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그럴 자격이 없었어. 7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걸 내가 망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변명하려는 건 아닌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한테 말 못했잖아. 알아. 그때 너도 힘들 때였잖아. 아이 일 때문에. 그래서 내 얘기 못했어. 근데 그게 쌓이니까 나도 한계가 왔나 봐.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응. 그건 변명이 안 돼. 내 잘못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린이한테 위로받았어. 처음엔 그냥 편하니까 만났어. 아무 기대 없이 내 얘기 들어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 저는 커피 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이혼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서류 준비했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해줄게. 위자료도 최대한 맞출게. 많진 않지만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없어. 근데 어떻게든 마련할게. 시간 좀 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됐어. 위자료 필요 없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돈 필요 없다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근데 7년이잖아. 그 시간이 다 나쁘진 않았어. 좋을 때도 있었잖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외면했어요. 그냥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자. 더 질질 끌고 싶지 않아. 알았어.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저는 펜을 들어서 서명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담담했어요. 됐어.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이 받았어요. 고마워. 그리고 잘 살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워하기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엔 그러지 못했어요. 7년을 함께한 시간들 전부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끝내야 할 건 끝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일해요. 까다로운 VVIP들을 상대하면서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퇴근하고 혼자 집에 가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많이 밝아졌다고요. 예전 유나 같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다고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